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붕괴가 있을 때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고 매우 자주 출제된다, 그지? 자. 수선비, 자, 붕괴합시다. 자, 1번. 수선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수선비 비용의 발생 10만 원. 대변 현금을 지급했다고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기록할 겁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맞다, 그지? 2번. 정수기를 50만 원에 현금 구입했다. 차변에 비품 자산의 증가 50만 원. 대변에 현금을 돈 줬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대변이 틀렸다, 그지? 비용의 발생이 아니고 자산의 감소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3, 4 마저 분석합니다. 자, 3번. 차변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했다. 차변에 현금 1억 원. 대변에 주식의 액면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뭐 액면 발행인지 할증인지 할인인지 판단 못 한다, 그지? 그냥 액면 발행으로 가정해서 단순화 분석해 봅시다. 자본금 1억 원. 어떻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그지? 맞습니다. 4번.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 매출했다. 차변에 상품 팔아서 돈 들어왔다, 그지? 현금 2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그치?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맞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이루어질 때는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로 작성이 되고 작성된 붕괴를 당연히 거래 판례소 결합 관계로 분석 가능해야 될 것이다. 문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 단골 메뉴다, 그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금은 다시 통화와 지폐동전, 그지?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을 말한다. 현금성 자산은 금융 상품 그리고 채무증권, 그지? 국채, 공채, 회사채 같은 채무증권, 그러니까 금융 상품 또는 채무 증권이면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하더라,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그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선일자 수표 뭐 이런 거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가는 겁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요거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고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에 해당한다. 차용증서는 돈 빌렸습니다 라는 증빙으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냥 돈 빌렸다는 거니까 차입금을 의미한다.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인, 오케이, 3개월 이내다, 그지? 그리고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오케이,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상품이다 이겁니다. CD라고 부른다, 그지? 오케이, 요거 현금성 자산이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개 합한, 그지? 계산해야 되겠다. 4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60만 원, 150만 원이 정답이 될 것이다. 됐죠? 정답 4번. 답은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선입자 수표라는 거, 회계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 가끔 등장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선입자 수표라는 내용은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일자 수표는 이름은 수표지만 그 실질이 어음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있지, 그지? 그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약속어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 정도 결론 정리하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우게 된답니다. 자, 엄과 수표 차이점은 뭘까요? 엄은요, 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돈 못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돈 주겠습니다라고 적혀 있거든.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와 달리 수표는 오늘 당장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자,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 구입했는데요. 1,000만 원짜리 물건 구입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6개월쯤 있다가 돈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상대방 회사가 우리한테 야,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좀 끊어줘. 우리 불안하잖아.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음 끊어주면 제일 좋겠다, 그지? 6개월 후에 돈 1,000만 원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어음 끊어주면 제일 좋은데, 약속어음은 돈 나중에 줄게요라는 신용 거래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은행이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의 신용 관계가 있어야 발행이 된다고. 근데 우리 회사는 아주 영세한 기업이야. 은행에서 어음을 안 끊어준다 이겁니다. 그럼 할 수 없어. 어음보다 조금 발행이 간편한 수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표는 지금 수표 끊어주면 당장 돈 줘야 된다 이겁니다.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돈 찾아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어음을 끊고 싶은데 수표밖에 못 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요상한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어음의 발행일이, 자, 오늘이 3월 1일이야. 돈은 6개월 후에 9월 1일 날 주고 싶어. 약속금 끊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수표를 지금 끊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 수표는 수표인데 발행일이 9월 1일이야. 오늘이 3월 1일인데 미래의 날짜로 발행된 걸로 수표가 끊어진다고. 요상하다, 그지? 아직 9월 1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발행일이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수표가 지금 발행이 되어버리고 그게 시중에서 막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부른대요. 뭐? 실질이 어음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다고 어음 발행한 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고요. 우리 회사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고요? 그럼 어음 받은 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한다가 결론이 있다. 됐죠? 다만 과거에는 당좌 수표라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 와중에 선일자 수표라는 것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용카드가 있잖아, 신용카드가. 그러니까 실무에서 하다 보면 당좌 수표도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그 와중에 선일자 수표는 찾아보기 더 힘들지, 그지? 사실은 최근 현재의 실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등장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기는 합니다. 그 내용이 등장이 되었다. 아시겠죠? 문제 3번.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및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단 기초 재고 자산 수량과 기말 재고 자산 수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매우 이론적으로 중요한 주제였다, 그지? 자주 출제됩니다. 기말 재고 자산의 단가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지? 선의선출법, 후인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작지 않다, 즉 같거나 크다, 뭐 그런 가정이 있을 때 기말 재고 자산의 크기 순서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선입선출법이 제일 컸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았습니다. 기말 재고, 기말 재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동평균법이 선입선출법과 조금 가까운 성격이었고 그 다음이 총평균법. 이런 순서로 크기가 정해지더라. 물가가 상승할 때. 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르더라, 그지? 판매 가능 상품을 뭐가 나눠 먹습니까?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가 나눠 먹더라, 그지? 동일한 금액을 두 개가 나눠 먹다 보니까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는 정반대로 움직이더라, 그지? 100만 원이라는 판매 가능 상품을 요 두 놈이 나눠 먹어. 요게 커지면 요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 크기의 순서는 요거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매출 원가는 비용이다, 그지? 비용이 크면 단기 순이익은 작아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크기 순서는 단기 순이익의 크기 순서는 기말 재고 크기 순서와 똑같아. 단기 순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 크기 순서는 요 기말 재고 순서와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요게 물가 상승할 때. 근데 지금 묻는 걸 뭡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를 물었지. 그럼 뭐 정반대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쏙 지웁니다. 정반대로 이제 고치는 거야. 요렇게. 그치? 됐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제일 높은 거는 뭡니까? 선입선출법이 제일 높네. 매출 총이익이 제일 높은 거는 뭡니까? 후입선출법이 제일 높네. 기말 재고자산이 제일 큰 거는 뭡니까?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네. 됐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다. 됐지요? 문제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유형자산은 뭡니까? 그 의미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사용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자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지? 자, 1년 초과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인다, 그지?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틀린 거다, 그지?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한다, 그거는 재고자산이었잖아.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 인식조건 설명한다고? 그러면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3번에 틀린 지문이고 1, 2번은 읽어볼까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이 되려면 요래야 될 거다. 자산이 뭡니까? 남한테 받을 돈 그런 거잖아, 그지? 돈 된다, 그것이 자산입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산이라고? 맞아, 이래야지. 자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장부에 기록하려면 금액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 말이지 뭐. 이론적인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말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핵심 포인트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다. 됐죠? 핵심 포인트 뭐? 유형자산의 특징 3가지.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되고 1년 이상 장기간 써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된다. 됐습니다. 문제 5번. 2020년 5월 2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동구의 주식을 액면금액 5,000원에 200주를 취득하고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주식을 올해 10월 1일에 그지? 한 주에 4,500원에 100주 매각했을 때 매각 시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지?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다가 처분했어. 그때 처분 손익을 구해 보십시오를 엄청 길게 적었다 이겁니다. 됐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를 잘 계산해야 돼. 꼭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워낙 예외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별표 쳐주시고요. 자, 자산 취득할 때 운송비, 재세금, 수수료 어떻게 처리한다고?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야. 딱 하나 예외가 지금 보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그거는 예외적으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금액은 순수한 주식 금액인 200주 곱하기 5,000원 그것만 기록된다 이겁니다.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더라. 됐죠? 그러면 취득할 때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수수료 포함 안 된 거 5,000원 곱하기 200주 100만 원만 기록되어야 된다. 뭐 대변에는 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100만 원 플러스 5만 원, 뭐 105만 원 적으면 되겠지. 5만 원은 뭐 자산 아니야.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적더라. 입력할 때 영업의 비용이니까 900번대 코드로 입력할 거다. 자, 이제 그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어. 시도원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다면 처분 손익 잘 발라낼 수 있을 거야. 자, 주식을 5월달에 샀다가 10월달에 처분했거든. 100주를 매각했답니다. 자, 200주 취득했다가 100주를 매각했다고? 그러면 없어지는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요?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만 없어질 거야. 그지?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할까요? 4,500 곱하기 100 45만 원 될 겁니다. 그지? 50만 원짜리 45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 손해봤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그렇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비용이 5만 원 들었으니까 그지? 단기 순이익은 5만 원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요 수수료 요거를 회계 처리 엉터리로 해버리면 75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7만 5천 원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야. 순수한 주식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된다. 됐죠? 문제 6번 봅시다. 기중에 수익, 임대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서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 수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산 시 선수 수익을 계상하는 분계를 누락할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기중에 차변에 현금 얼마, 대변에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얼마 이렇게 기록했어. 돈 받은 거 전부 다 올해 수익으로 기록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산 때 살펴봤더니 요 돈 받은 거 중에 내년분이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대료라고 적어야 되겠다, 그지? 수익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는 그 부분을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기말수정 분계가 필요한데, 자, 거래 판례소 결합 관계로 보면 수익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지? 이러한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한데 이거를 아차차차차 누락했다 이겁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누락했을 때 영향을 판단해 보자. 단골 매주다, 그지? 어떠한 분계를 누락했을 때의 영향, 항상 분계를 떠올리면서 거래 판례소 결합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별표 쳐주십시오. 매우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다. 자,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안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뭐 수익이 커지지, 그지? 수익이 과대 계상.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안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작아지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단기 순이익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비용은 등장 안 했어. 수익이 커지니까 단기 순이익은 커지지 뭐. 단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그지? 자본이 커지지 뭐. 최종 확인,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가지고 확인한다. 부채가 작아졌어. 자산은 등장 안 했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지려면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자본이 커져야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딱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채 작아질 때 자본이 커져야 된다는 요 결론 맞구나라는 걸 최종 확인할 수 있다. 됐죠? 항상 이런 방식으로 분계를 가지고 거래 판례소 분석한 다음에 단기 순이익, 자본으로 영향 파악한 다음에 최종 확인한다. 이렇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자. 수익은 과대계상, 부채는 과소계상. 그죠?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단순히 요 1단계 요 내용만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 자본까지의 영향이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되겠지. 됐습니다. 문제 7번. 주식 배당 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의 변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해서 자본금의 무엇과 이익잉여금의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주식 배당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없애는 거다, 그지?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배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제 현금이 적히면 현금 배당이야. 현금으로 배당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뭐 주식 배당이다 이겁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기록했다가 실제 주식 발행할 때는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버리고 대변에 뭐 자본금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대세에 지장 없어. 그냥 생략해도 될 것이다. 됐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잖아, 그지? 감소하고 고금만큼 자본금은 증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다.
됐지요? 이것이 주식 배당. 그래서 가는 증가, 나는 감소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지? 수익인식 시기를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판매했을 때 수익인식 하려면 이론적으로 뭐 요런 요건이 충족될 때다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아보자. 재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전부 넘어가야 된다. 그지? 그래야 판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더라.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던 정도의 관리나 통제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물건을 넘겨주었으니까. 3.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맞는데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요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요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용역 제공에 대해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할 수 있으려면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었었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은 재화 판매 요건이 아니고 용역 제공에 대한 진행 기준 요건이었다. 정답은 4번. 문제 9번.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 속하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가공 원가에 속한다. 맞다 그지?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감소한다. 틀렸다 그지? 고정비는 총원가가 항상 일정한 거고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걸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점점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좀 엉터리로 되어 있다. 정답 2번. 3.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은 증가하지만 고정비 총액은 일정하다. 그치? 매물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습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4월 중 5만 원의 직접 재료를 구입했다. 직접 재료의 4월 초 재고는 만 원이고 4월 말 재고는 2만 원이다. 4월 총 제조원가는 20만 원이고 제조간접 원가가 3만 원이면 4월의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일까요? 자, 직접 재료비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다 그지?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될 거다. 그지? 기초 재고 만 원 플러스 단기 매입 5만 원 그리고 기말 재고가 2만 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얼마입니까? 6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4만 원 되겠습니다. 요게 직접 재료비라고 딱 명시했다 그지? 요게 직접 재료비래.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제조간접비 3만 원. 요거 세 개 합한 개가 얼마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20만 원. 아이고 20만 원. 그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20만 원에서 4만 원 빼고 3만 원 빼면 13만 원 되겠네요. 정답 2번. 됐지요?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중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분자의 실제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분모의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한다. 실제 배부율을 구한다고 분자, 분모 모두 실제치를 사용하더라. 2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분자의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액, 분모에도 예정 조업도, 예정 배부 기준을 사용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더라. 실제 조업도는 분자, 분모 모두 실제치, 예정 배부율은 분자, 분모 모두 예정치. 당연한 소리다 이겁니다. 3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는, 즉 실제 배부 금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을 사용한다. 맞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단골 메뉴더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 금액은 예정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아니고, 자,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 열심히 구한 거 사용하되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다. 정답 4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지? 자, 제공품, 제품. 자, 둘 다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왼쪽에 기초금액 적힌다. 기초제공품 35만 원. 기말 제공품은 반대쪽이다, 그지? 40만 원. 기초 제품 50만 원. 기말 제품은 25만 원 반대쪽에. 단기 총 제조원가 1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두 개 합하면 135만 원인데, 그지? 135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은 95만 원 계산됩니다. 그지? 95만 원. 이것도 95만 원. 자, 그러면 제품의 총계적 원가가 왼쪽 금액은 95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합하면 145만 원 나오거든요. 거기서 25만 원 빼면 12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될 것이다. 됐죠? 자,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120만 원이 정답. 정답은 4번.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지? 뭐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거 구분하는 문제네. 수돗물 면세, 도서신문 면세, 가공식료품은 과세다, 그지? 미가공식료품이 면세가 될 겁니다. 전세버스는 과세더라. 여객운송업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차포 떼야 된다, 그지? 비행기, 택시, KTX, 전세버스 이런 거 다 과세더라. 토지 공급 면세다, 그지? 연탄, 무연탄 면세. 그래서 4개 찾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디귿, 리얼 섞여 있는 거 빼는 게 더 빠르겠네. 자, 디귿, 리얼 뺍시다. 땡, 땡,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다음과 같은 남아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 단, 매입할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홀랑 받아 먹었다.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는데 이제 사업을 정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물건은 누가 가져갑니까? 회사 주인이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야, 물건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왜 회사 주인 네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니? 개인적으로 가져가가지고 소비할 거 아니니? 그러면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토해내라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이 적용되더라. 그지? 이름이 폐업시 잔존 재화였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폐업시 잔존 재화라는 재화의 간주 공급이 적용되는 것을 너 아니 모르니 그 정도만 물어보았는데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 표준을 네가 한번 구해봐라는 문제다 이겁니다. 조금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좀 생소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조금 심도 있는 문제로 보여지고 이런 문제 틀려도 괜찮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틀렸더라도 우리 이론편 내용 좀 떠올리면서 한번 좀 구경해 두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 있어서 두 개로 일단 구분하는 것이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유형은 그 취지가 달랐다, 그지?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간주 공급이라는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원가였다 이겁니다. 취득 원가. 그건 좀 특이한 상황이고 그 외의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면 시가가 과세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회계에서도 자, 100만 원짜리 건물 샀다고요. 그 100만 원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도 마찬가지야. 취득을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회계에서 생각하는 감가상각처럼 좀 금액을 좀 깎아주는 규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간주시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체감률을 좀 적용해가지고 금액을 좀 따박따박 감소시키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산세무 2급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대충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 재화의 간주 공급이면서 and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 지금은 재화의 간주 공급이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아니야. 상품은 뭡니까? 감가상각 안 하잖아, 그지? 그러면 뭐 원칙대로 뭐 시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 여러 유형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면 원가야, 취득원가. 근데 그거 아니지? 폐업시 잔존 재화잖아. 오케이, 그러면 시가 아니면 간주시가야. 감가상각 대상 자산 아니니까 뭐 그냥 시가로 모으면 된다 이겁니다. 인위적으로 뭐 간주시가 같은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안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뭐 이 문제의 경우 상품에 대해서 취득원가와 시가 나와 있는데 시가 요게 과세 표준입니다가 결론입니다. 토지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지, 그지?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이겁니다. 우리가 토지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다 안 받았다? 매입세 공제 못 받았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잖아. 매입세 공제 아예 받지 않았으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어. 그지?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시가 이 부분만 과세 표준으로 답하면 될 것입니다. 됐죠? 조금 다소 실무적인 좀 심도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전산 세무 2급 정도에서 다룰 주제가 전산 회계 1급에서 출제되었네요. 괜찮아. 틀려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란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엄청 길게 썼는데 맞는 내용이다, 그지? 본점, 지점이 있을 때 두 군데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했다.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세금의 납부 환급만 총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로 신청한다면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신고도 가능하다. 요게 틀렸다 이겁니다. 매우 자주 등장하는 틀린 지문이다. 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 지점의 것을 합해서 납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본점 따로, 지점 따로.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정답 2번 되겠다. 됐죠? 정답은 확인했고 3번, 4번 지문 마저 확인합니다. 자, 3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자, 이번에는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아니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설명하고 있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이루어진다. 그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거고 그와 달리 사업자 단위과세는 신고, 납부 모두 한 군데에서 한다 이겁니다.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모두 원칙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더라. 그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시작되기 20일 전, 그러면 올해 12월 11일까지, 그지? 11일까지 딱 신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기출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